네, 썰전 라이브 시작합니다. 대장동 의혹,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복심으로 불리고 있는 정진상 비서실 부실장이 유동규 전 본부장의 체포 직전 마지막 통화를 했던 당사자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정진상 부실장은 오늘 기자들에게 입장문을 보내서 수사 몇 가지 좀 물어보고 수사를 잘 받아라라고 얘기했다고 밝혔는데요. 이 부분 좀 살펴보도록 하고요. 국민의힘 경선이 딱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당원 투표의 투표율은 63.89%. 이례적으로 높은데요. 누가 유리하고 판세가 어떨지 후보들의 장단점을 최종 분석해보겠습니다. 오늘 썰전 패널은 더불어민주당의 장경태 의원 그리고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캠프의 김병민 대변인입니다. 네, 뉴스 썰기는 이성대 기자 어떤 뉴스를 썰어볼 건가요? 네, 어젯밤이었죠. 김웅 의원이 공수처 조사를 마치고 나왔는데 여전히 핵심 의혹에 대해서 기억나지 않는다라고 대답했는데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웅 의원의 기억. 자, 영클 인터뷰는요? 요즘 돈 없는 도가 넘고 있는 민원인 갑질 사례가 좀 늘어나고 있습니다. 뭐 손도끼를 들고 온다거나 염산을 뿌린다거나 생각보다 상황이 심각한데요. 관련돼서 좀 얘기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썰전 라이브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네, 난선 토크 썰전 라이브 오늘 패널은 더불어민주당의 장경태 의원 그리고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캠프의 김병민 대변인이 나와 있습니다. 일단 장경태 의원님은 뭐 떨리고 이런 건 없죠? 국민의힘 경선이 하루 앞이라고 해서. 기대는 됩니다. 근데 뭐 개찐도찐이라서 어떤 분이 되실지는 뭐 조금 궁금하긴 한데요. 개긴 독인. 네. 그게 거기서 거기다. 네, 뭐 예. 그렇습니다. 막말과 망언 같은 느낌이죠. 네. 김병민 대변인님은 어떻습니까? 윤석열 캠프의 대변인이신데. 예, 내일 오후 2시에 드디어 결전의 시간이 다가왔는데요. 저희 캠프에 있는 많은 구성원들이 다 요즘 표정이 굉장히 밝고 기분이 좋습니다. 좋은 결과 확신합니다. 예, 뭐 홍준표 후보 측 얘기도 들어봐야 되는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네. 자, 첫 주제는 대장동 얘기를 좀 간만해 보도록 할 텐데요. 강지영 아나운서가 브리핑으로 준비했습니다.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지난 9월 29일 검찰의 압수수색 당시에 유 전 본부장은 문을 잠가 검찰 수사관의 진입을 막고 자신의 휴대전화를 오피스텔 9층 창밖으로 던지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압수수색 직전에 유 씨가 누군가와 통화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그러고 보니 국민의힘 원희룡 후보 지난달 21일에 이런 얘기를 했었죠. 유동규가 핸드폰 던지기 전에 2시간 동안 통화를 했어요. 완전 독재. 복심이면서 유동규까지도 잘 알고 달랠 수 있는 사람. 유 씨와 통화한 완전 복심이란 사람은 민주당 선대위 비서실의 정진상 부실장. 그는 이재명 후보의 복심으로 꼽히는 인물입니다. 정 부실장은 오늘 평소 알고 있던 유 전 본부장의 모습과 너무 달라 직접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통화 사실을 인정하는 취지의 입장을 냈습니다. 유 전 본부장에게 잘못이 있다면 감추지 말 것과 충실히 수사에 임할 것을 당부했다고 했는데요. 야권은 모든 정황들이 이재명 후보가 몸통임을 가리키고 있다며 맹공을 퍼붓고 있습니다. 유 전 본부장은 왜 체포 직전에 정진상 부실장과 통화했을까요? 예, 첫 주제는 정진상과의 마지막 통화. 누가 했냐면 이제 유동규 전 본부장이 체포되기 직전에 저 통화를 하고 중간에 뭐 다른 통화가 있었는지는 확인이 되지 않았지만 일단 휴대폰을 오피스텔에서 바깥으로 던졌습니다. 근데 또 경찰이 그 휴대폰을 찾아냈지요. 예, 일단 마지막에 이재명 후보의 복심으로 불리는 정진상 부실장과 왜 통화를 했을 거로 보십니까? 일단 상식적으로 저는 생각할 수밖에 없다고 보는데요. 이 정진상 부실장이 입장문에서 냈듯이 이 평소 알던 녹취록에서 보여진 모습이 평소 알던 유 전 본부장과 모습과 매우 달라서 본인도 좀 우려와 걱정 속에서 연락을 했고 만약 잘못이 있다면 감추지 말고 수사하라. 소위 이 상황을 딱 보시면요. 자기 폰으로 압수수색 중에 범죄를 모의하는 통화를 하시겠습니까? 절대 가능성이 낮다고 봅니다. 어차피 그 폰은 언젠가 검찰 또는 경찰에 의해서 습득이 돼서
포렌식을 통해서 밝혀질 것이라는 건 누구나 알 겁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뭐 증거인멸이라든지 압수수색 중에 이미 당하고 있는 상황에서 자기 폰으로 그런 범죄 모의를 할 가능성, 그리고 정진상 부실장이 실제 그런 유동규 본부장이 그렇게 통화를 하더라도 거기에 응할 가능성은 전 제로라고 봅니다. 예. 매우 상식적으로 생각하시면 된다고 보고요. 일단 뭐 그런 거죠. 우리가 좀 재연 비슷하게 보면 예를 들어 유본 이거 맞아? 당신 정말 이런 거야? 그렇죠. 아무튼 수사 잘 받고 와. 고생하겠네. 저희도 사실 어느 언론을 정도. 통해서 보기도 하고요. 또 이제 어찌되면 정진상 부실장이 이 성남에서는 좀 이 푸근한 성격의 형 같은 또 의지하는 사람들이 많았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본인도 아마 압수수색 직전에 아마 어떤 심리 상태일지는 누구나 다 예상을 가능하실 겁니다. 좀 복심이지만 정진상 부실장이 잘 외부에 노출이 잘 안 됐다. 휴대폰도 본인을 자주 드러내거나 이런 바꾸고. 성격이 아니셔서 혹시 아마- 보신 네, 적이 저는 있나요? 본 적은 있습니다. 아, 네. 대화도 이렇게 뭐 해봤습니다. 가깝진 않습니다만. 가깝진 네. 않고. 복심이라니까 혹시 보셨나 해서. 글쎄요. 뭐 아무튼 아무튼 그런 개연성도 있긴 있습니다. 충분히. 근데 범죄를 모의했을 가능성은 만약 제로라고 그렇다면은 봅니다. 그냥 어디서 대포폰 하나 구해서 빌려서 전했을 수도 있는 당연하죠. 거고요. 제3자의 폰이거나 아마 뭐 전혀 이 무명의 그러니까 사실 다른 제3자의 폰을 예. 사용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죠. 일단 정진상 부실장의 입장대로 그랬을 가능성은 개연성은 있다. 아주 입장문 딱 그대로 얘기를 해주셨네요. 예. 근데 여기서 좀 조금 전에 다르게 얘기하기도 좀 그렇잖아요. 조금 전에 상식적으로 얘기 나왔을 때 그렇잖아요. 상식과 증거인멸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비상식이 도처에 일어났던 것이고 그리고 증거인멸을 했지 않습니까? 휴대전화를 던져버렸으니까. 예. 그 말씀하셨던 내용들과 일맥상통하지 않고요. 이재명 후보가 이 내용에 자신이 있었으면 국정감사장에서 여기에 관련된 질문했을 때 똑바로 답변해야 되는데 조금 다른 얘기를 했죠. 그리고 이재명 후보가 당시 국정감사장에서 얘기했을 때 보면 예. 극단적인 선택을 얘기를 합니다. 보도가 안 됐는데 이건 어떻게 알았지? 얘기를 많이 나왔는데요. 생각해 보시면 오늘 입장문에서 통화에서 잘못이 있다면 감추지 말 것, 충실히 수사에 임할 것을 당부했다는데 이재명 후보 말처럼 그 당시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고 약을 먹고 누워 있었으면 이런 대화가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제가 평상시 잘 알고 지냈던 장경태 의원이 압색을 당하는데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고 누워 있으면 전 뛰어갈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아니면 급하게 신고를 하거나. 이게 이제 선우가 어떻게 되는지는 확인이 되지 않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통화한 다음에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했다고 나온 건지. 현재까지 나와 있는 내용들을 정황을 추정해서 얘기를 하는 건데 그런 내용 아무것도 없이 언론을 통해서 보도가 되고 나니까 입장문을 통해서 면피성 발언을 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지울 수가 없고요. 일단은 유동규 전 본부장은 이재명 후보의 뭐 장비라고 불렸던 인물이기도 하고 측근, 그리고 정진상 부실장은 이재명 후보의 관우라고 불릴 정도의 측근이었기 때문에 압수수색 전에 이 둘 간의 통화 이후 휴대전화를 던졌던 것만으로도 국민적 의혹을 사기에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어찌되었건 압수수색 중에 통화를 할 수는 있다고 봅니다. 어찌되었건 이 불안한 심리 상태인 상황에서 여러 가지 어떤 뭐 그동안의 어떤 가까운 사이였던 건 사실이니까요. 그런 상황에선 통화가 가능하다고 보고요. 오히려 관우 장비를 이야기하셔서 그런데 윤석열 총장의 관우는 손준성 검사 아니겠습니까? 어떤 관계가 있죠? 오히려 수사정보정책관이라는 자리 자체가 너무 가까운 자리잖아요. 그럼 검찰총장에게 직보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만약 그 논리라면 사실 이미 범죄의 사실이 밝혀진 손준성 검사와 범죄 사실이 전혀 밝혀지지 않은 정진상 실장과 어떻게 이걸 똑같이 손준성 동치시켜서 검사의 범죄 말할 수 사실이 밝혀졌습니까? 밝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어디가 밝혀졌죠? 좀 전에 손준성 밝혀졌다고 검사에 얘기했는데 의해서 김웅 후보에게 이 전달된 건 사실이잖아요. 손준성 고발장이. 검사가 기소가 됐습니까? 기소가 된 건 중요하진 예, 예. 않죠. 아니, 그러니까 이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소환받아서 조사를 받았죠. 정확한 예. 건 유동규 본부장은 구속이 되고 구속 이후에 기소가 돼 있는 검찰이 사람이고요. 그럼 구속하면은 그게 유죄라고 아니 현재 생각하시는 말씀하셨던 거예요? 내용 속에서 범죄를 가지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구속된 사실과 사유가 다르다는 있죠. 얘기죠. 네. 네. 장경태 의원님이 자연스럽게 이제 이재명 후보와 연관될 수도 있다고 보고 있는 대장동 의혹을 이제 손준성 검사 쪽으로 넘겼는데 뒤쪽에 윤석열 후보와 홍준표 후보 얘기가 네. 많이 있으니까 네네. 예, 그때 하셔도 됩니다. 그때 하셔도 되고 일단 앞서 그것만 정리하면 정진상 부실장의 입장문도 충분히 개연성은 있다라는 건데 일단 유동규 본부장이 정진상 부실장의 말은 안 듣는 거로는 보이네요. 만약 그 말이 맞다면 왜냐하면 말씀대로 휴대폰을 던졌으니까 네. 수사에 협조하지 않았고 예. 그리고 그리고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니까 뭐 저것도 안 한 거고. 여기에서 볼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하나는 원희룡 후보가 갑자기 돋보입니다. 원희룡 후보가 제보가 있다고 얘기를 꺼냈던 일들이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보도를 통해서 하나 둘씩 사실인 것처럼 나오는 거예요. 처음에는 여기에 대해서 정진상 실장이 언론 인터뷰에서는 전화를 받지 않는다. 이 회피하는 듯 보였지만 너무 명확하게 보도가 나가니까 입장문을 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지금 이 다음 얘기할 게 딱 그건데. 아, 그래요? 원고 먼저 얘기했네요. 보신 건가요? 어떻게 못 봤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정확히 아시죠? 흐름을 꿰뚫고 계시는데. 네,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처음 문제 제기를 했던 복심과 통화를 했다라고 주장한 게 원희룡 후보인데 또 다른 얘기를 했습니다. 한 명 더 있다 얘기인데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아니 어제 뭐 신문에서 정진상 정책실장 이름을 거론을 했더라고요. 제가 직접 확인할 수는 없어요. 한 사람 더 있습니다. 누굽니까? 그걸 얘기하면 제가 증거를 대야 되는데 둘 다 복심입니다. 예, 일단 증거는 될 수 없다. 근데 둘 다 복심이다. 누구라고 혹시 윤석열 캠프에서는 추측을 하십니까? 저희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 원희룡 후보가 대장동 1타 강사로 유명세를 얻었고 또 대장동 관련된 이슈에서 많은 제보들이 오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원희룡 후보가 저 얘기를 했을 때 사람들이 많이 신빙성 있게 믿지 않았던 분들도 계셨던 것 같은데 예. 저는 원희룡 후보가 확신을 갖고 얘기한다. 왜냐하면 현역 의원이 아니고 국회 회의장에서 했던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면책특권 등 보호할 수 있는 없죠. 장치가 없거든요. 확실한 정보이기 때문에 얘기를 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가만히 보면 내부에서 있었던 얘기가 아니면 알 수 없는 얘기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때 얘기는 이제 당시 통화 옆에 있던 사람에게 들었다라고 들었다. 원희룡 후보가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재명 후보 측 진영에서는 굉장히 흔들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도대체 옆에 있는 누가 제보를 하거나 이게 흘러나갔길래 이런 얘기들이 나올 수 있을까? 저는 일단 이 손준성 검사와 관련된 증거를 증거가 아니다라고 주장하시고요. 또 이 수사정보정책관이라는 직책에 있던 사람을 측근이 아니다라고 주장하시면서 고작 이 국민의힘의 대선 경선 후보의 이 주장, 일방적 주장에 대해서는 이렇게 사실같이 이야기하시는 것 자체가 좀 어불성설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일단 사실 유동규 기본적으로 본부장과 우리가- 정진상 부실장과의 통화는 이제 정진상 부실장의 입장문도 있기 때문에 팩트로 확인됐지만 그렇다고 해서 과연 뭔가를 음모하고 뭐냐 이런 것은 그렇죠. 없습니다. 통화 내용이 현재로는. 지금의 이제 팩트로 대화 드러나지 자체가 않습니까? 우리가 다 언론에 공개되거나 혹은 여러 가지 어떤 수사 상황을 예를 들면 이 고발 사주 같은 경우도 검찰에서 수사하다가 공수처 이첩하면서 검사가 관여한 정황이 확인됐다라고 하면서 이첩됐기 때문에 저희는 그럼 손준성 검사가 보낸 이 고발장이 전달된 게 맞나 확인됐다보다라는 어떤 이 합리적 이 추측에 의해서 지금 대화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근데 대부분 여기에서- 손준성 검사는 측근도 아니고 또 증거도 확인됐습니까라고 질문을 하시면서 왜 그렇게 유독 아니. 이 정진상 실장과 유동규 전 본부장의 대화 내용이 전혀 제가 보기엔 확인된 바 없습니다. 그 단순한 통화 사실 하나 가지고도 마치 범죄를 모의한 것처럼 몰고 가시니까 그러니까 저도 그 손준성 부분을 검사에 말씀드린 거예요. 대한 확인된 게 아니잖아요. 손준성 네. 검사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이 됐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조금 전에 검찰의 수사 결과 검사가 관여된 것을 확인했다고 얘기를 했지만 손준성 그 검사의 관- 기각된 네. 그 구속영장이 아니, 기각된 관여된 이유는- 검사가 누굽니까? 이거를 얘기를 하고 넘어가야지. 아니 근데 그렇지 손준성 않습니까? 검사의 그 구속영장이 기각된 예. 이유는 증거인멸이나 도주 아니, 의혹 없기 아니, 때문에 그랬지 거기에서 범죄 사실에 대한 무혐의가 난 건 아니잖아요. 고발장에 대해서 누가 작성을 했고 여기 연루돼 있는 사람이 있다면 거기에 대한 특정이 필요하지만 범죄 선명불상으로 나왔고 여기에 대해서 검사가 관여돼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 관여돼 있는 게 누군지를 얘기를 하셔야 되잖아요. 자, 거기는 이제 또 제가 제3의 검사가 관여했다는 말씀도 되겠네요. 방금 말씀. 아니, 지금 검사가 관여한 건 맞는데 그건 손준성이 아닐 수도 있다고 말씀하신 거죠. 아니 의원님이 얘기를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검찰이 수사를 해서 공수처로 넘겼는데 거기에서 검사가 관여한 것을 확인해서 넘겼다고 얘기를 했으니까 관여한 팩트를 정황이 확인됐기 때문에 이첩했다라고. 아니, 그게 어디 있습니까? 밝혔죠. 당시에 검사가 네. 근데 거기에 대한 검찰에서 보도가 밝힌 거는 일부 보도가 검사의 나왔는데 관여가 확인됐고 손중성 검사가 손중성 보냄이라는 텔레그램 메시지는 조작되지 않았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팩트죠. 검찰에 밝힌 거였고요. 말씀하신 대로는 네. 다만 손중성 검사의 관여 확인은 아닙니다. 이때. 네, 그렇죠. 네. 그 손준성 검사의 관여 확인뿐 그래서 아니라 다른 검찰이 검사의 관여한 정황이 확인됐다고 말했죠. 주제가 제가. 갑자기 네. 이 고발 사주로 넘어갔는데 무튼 내용을 얘기할 때 아니, 좀 제가 사실관계에 대한 네. 팩트를 근거로 얘기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동일선상에 드린 놓고 겁니다. 얘기를 했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면 만약에 제가 이제 언론이나 검찰의 수사 과정을 통해서 유추한 부분들이 만약 이 김병민 대변인께서 말씀하신 게 사실이라면 고발 사주도 그 동일선상에 놓고 얘기를 했을 때 제가 이 부정을 하시든지 했어야 되는데 증거도 아니다, 측근이다라고 하시니까 제가 대화를 할 수가 없잖아요. 제가 원희룡 후보에 대한 전원을 바탕으로 제보받은 내용들을 사실이라고 규정하는 게 아닙니다. 다만 원희룡 후보가 얘기를 먼저 꺼냈는데 꺼냈을 때는 의혹 제기를 했고 그게 지금 시간이 흘러서 사실이 돼버린 거예요. 인정하십니까? 통화한 것까지는 사실이죠. 그 얘기를 전혀 처음에는 얘기를 하지 않았잖아요. 사실로 드러났기 때문에 드러난 사실에 입각해서
훨씬 더 큰 의혹들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게 문제가 있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의혹은 추정에 제가- 대해서 네. 그럴 가능성을 네. 언급을 하신 거고요. 자, 그러면 그 얘기는 두 분 다 많이 하신 네. 것 같으니까 저도 참 요게 그런 게 실컷 싸움을 시키고 또 말리고 그래도 매일 그러는 게 좀 아니 저는 의혹을 제기하고 주장하실 네. 수 있다 봐요. 예. 저도 충분히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할 수 있는데 다만 그 반대의 경우도 인정하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방금도 제가 이제 아니, 반대의 어떤 의혹을 가지고 제가 그런 의혹에 대해서 저는 이런 대화가 특히 압수수색 중에 일어난 대화에 대해서는 범죄 음닉할 그 가능성이 매우 낮다. 왜냐하면 그 통화 자체가 정진상 부실장은 엄청 부담스러웠을 거예요. 아마. 그리고 이 통화가 녹음돼서 유출될 수 있다는 걸 분명히 인지한 상태에서 대화를 했기 때문에 저는 그런 가능성이 없다고 봅니다. 마찬가지로 김병민 대변인께서 지금 압수수색 중인데 누군가 통화할 때 그 상대방이 김병민 대변인과 만약에 범죄를 모의하는 통화를 하겠습니까? 그런 발언 자체를 안 하겠죠. 이게 저는 상식선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 반대의 경우도 만약 그 주장에 대해서 제가 해명을 한다면 만약 손준성 검사나 혹은 고발사주 과정에서 나타난 언론에서의 보도나 혹은 이 검찰의 수사 방향과 수사 과정을 통해서 유추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증거가 있습니까? 측근이 아닙니다. 이렇게 대화를 하지 말자는 거죠. 이게 그 부분에 대해서 제 제기니까요. 툭 터놓고 얘기하면 윤석열 캠프 또 국민의힘에서는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당시 정진상 부실장이 통화해서 제가 이제 간단하게 제안을 하면 유본 그냥 가서 고생 좀 해. 내가 대통령 되면 다 해줄게. 이렇게 지금 상상을 그 하는 대화를 거죠. 가능성이 그렇게 없죠. 상상을 하거나 확정짓지는 않습니다만 조금 전에 상식을 얘기했으니까 제가 한 가지 반론을 그런데 이제 할게요. 잠시만요. 앞서 네. 재현 조금만 더 하고요. 장경태 의원님 말씀은 이분이 녹음할 수도 있는데 절대 그런 얘기를 못하죠. 했겠냐라는 이제 반론인 거고. 그렇죠. 네. 제가 이제 추격해서 맞습니다. 정말 그 정확하십니다. 저간의 상황들을 싹 빼놨잖아요. 뭐냐? 보통 통상적인 검찰의 압수수색이라는 것은 전격적으로 예측 불허의 상황에서 증거를 인멸하지 못하도록 진행이 돼야 되는데 저 압수수색 어디서 진행됐습니까? 유동규 본부장이 한 오피스텔 잡아갖고 텅텅 빈 곳에서 혼자 있을 때 압수수색이 들어왔기 때문에 도대체 검찰이 이렇게 뒤늦은 수사에 대해서 많은 예. 비판들이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서 유동규 본부장이 태연하게 다른 사람과 특히 이재명 후보의 최측근과 전화를 하는 일들까지도 비상식적인 일들이 벌어졌다는 것들은 동의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근데 요거 하나 여쭤볼게요. 김만배 씨가 구속이 됐어요. 예. 지난번에는 구속이 안 됐는데 이번에 다시 영장을 청구를 해서 구속을 했습니다. 혐의는 이제 뇌물, 횡령, 배임 배임. 다 들어가는데 자, 이 배임에 김만배 씨가 구속됐을 때 이 배임의 의미는 어떻게 보십니까? 김만배 씨의 예. 구속에 배임. 배임의 의미는 결국은 배임 혐의가 있다. 예. 있다고 이제 법원도 본거 배임은 아니겠습니까? 성남시 도시개발공사에 피해를 끼쳤다는 것이고 예. 한 단계 더 나아가서 결국은 여기에 관한 설계 자체부터 문제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은 이재명 후보와의 연결고리를 끊기 위한 어느 정도 수순으로 보입니다만 추가적인 수사가 진행이 된다면 결국은 성남 시민께 막대한 피해를 끼친 이재명 후보를 향한 수사가 이어질 수 있는 연결고리가 완성됐다고 봅니다. 그 연결고리를 조금 더 설명해 줄 수 있습니까? 왜냐하면 네.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손해를 끼쳤다. 예. 근데 거기에 이제 뭐 뇌물을 주고 이러면서 몇 가지 조항을 그렇게 했다. 이재명 후보 측의 얘기들은 그거잖아요. 이동규 본부장이 잘못된 일을 했는데 일탈을 했는데 본인이 한 건 큰 공공이익 환수를 네. 확정하다는 것만이기 때문에 그런 데는 연결이 좀 어떻게 그래서 될지. 김만배 씨가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분은 최선의 행정을 다했다. 저희는 그분의 행정 지침을 보고 시간 내놓은 정책을 따랐을 뿐이다. 이게 지금 예. 뭐냐면 김만배 씨와 이재명 후보를 향한 깐부 전략이거든요. 결국은 이재명 후보라고 하는 든든한 뒷배가 있는 상황 속에서 이재명 후보에게 배임죄가 적용되지 않는다면 시간 내놓은 정책을 그대로 따라했던 나에게 배임죄 적용하기 어려운 것 아니냐. 이게 지금 김만배 씨가 내놓고 있는 상황이고 성남시 도시개발공사 사장이 관련된 보고서를 통해서 이거는 배임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는 다른 생각을 가질지 모르겠으나 현재까지 드러난 각종 정황들이 결국은 배임을 통해서 그 당시 시의 총괄 책임자였던 이재명 후보를 향해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관련된 수사가 차근차근 진행됨에 따라서 결국은 진실은 밝혀질 거라고 봅니다. 일단 뇌물과 횡령 그리고 배임까지 죄가 일정하게 이 연결고리가 있는데요. 이 전체적인 이 수익 구조 이 개발 이익의 배분 과정은 55% 정도의 이 성남도시공사 가져가고 또 45%의 정도가 이 소위 컨소시엄에서 가져가게 됐고요. 그 과정에서 이제 어찌됐건 화천대유라는 이 좀 소규모 이 투자 그룹이 많은 이익을 가져갔기 때문에 문제가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 화천대유를 통해서 곽상도 의원 아들에게 50억이나 들어갔고요.
PF 같은 경우는 직원을 쓸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자산관리회사 AMC를 만들어서 직원을 고용해서 쓰는데 정말 불필요한 직원들을 고용해서 그만큼 이 소위 이 전체적인 이익에 손해를 끼쳤다면 그 부분도 문제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뇌물죄가 성립하는 건 인정하시죠. 곽상도 의원에게 만약에 전달된 게 이제 확실하다면 그러면 철저하게 확인해서 다 수사해야 맞습니다. 됩니다. 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뇌물죄가 성립한다면 그 뇌물로 들어간 돈은 합법적인 돈이었겠습니까? 그렇다면 횡령죄가 당연히 성립하겠죠. 그러면 이 합법적인 돈이 아닌 불법적 돈을 통해서 이 뇌물 그 어떤 뇌물을 제공하고 어떤 여러 가지 어떤 개발 사업 과정에서 이 여러 가지 이 소위 컨소시엄에 손해를 끼쳤다면 뭐 하나은행부터 해서 뭐 동양증권 등등 많은 이 또 이 증권사 혹은 이 은행에 투자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당연히 배임도 성립할 수는 있는데 다만 이제 이 배임죄 성립 여부는 얼만큼 이 개발 이익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손해를 끼쳤냐. 아마 651억에 대한 배임 혐의가 좀 적용된 것 같은데 이 예. 부분만큼 아마 좀 더 수사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양측의 의미를 해석을 좀 들었고요. 그러면 이제부터는 시청자 의견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마지막 통화가 정진상 부실장이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말을 맞췄다라는 의견도 있는데 산땡땡님은 유동규 전화에서 정진상 이름 나왔으면 끝난 거 아닌가? 그다음에 코땡님 지금까지 가만히 있다가 이제 와서 입장 표명을 한 이유가 뭐냐라는 것도 있었고요. 뭔가 의심 간다라는 거고요. 하지만 정진상 부실장 주장대로라는 것도 있습니다. C땡땡님 던져도 통화 기록으로 다 찾아놨는데 그 휴대폰을 던져도 굳이 숨길 이유가 있겠느냐라는 의견을 줬고 왕땡땡님은 체포 전에 이미 유동규는 수사 대상이라고 보도되고 있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다 알고 있었는데 굳이 그렇게 통화를 하면서 그런 걸 했겠냐라는 반응이었습니다. 예, 자 시청자 의견을 여기까지 들었고요. 다음 주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제는 국민의힘 경선입니다. 투표율 63.89%. 윤이냐 홍이냐. 저희가 칸이 없어서 2명만 적었는데 공정하게 유냐 원이냐 이게 다 들어가 있습니다. 예. 자 역대급 투표율로 이례적으로 높게 나왔는데 일단 당내 선두권 2강으로 꼽히는 윤석열 후보 측과 홍준표 후보 측은 모두 이거는 내가 이긴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관련된 얘기를 직접 발언을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지표를 종합해 본 결과 예. 저는 한 2자리 숫자 차이로 이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 박빙도 아니고 예. 두 자리면 그러니까 10%포인트 이상의 차이로 이긴다? 예. 아, 그렇게까지 보고 예, 계세요? 예. 근데 이- 저희는 이제 당원 투표율이 60%가 넘으면 저희가 우세하고 65% 전후가 되면 저희가 확실하게 이긴다 이렇게 판단하는데요. 최종 투표율은 65% 정도로 예상됩니다. 예, 탄수화물 안 끊어도 될 것 같은 그런 예감이 듭니다. 예, 일단 70% 넘으면 이준석 대표가 탄수화물을 끊겠다라고 했는데 뭐 안 끊어도 될 것 같아요. 알고 한 것 같아요. 70% 안 넘을 것을. 이준석 대표가 탄수화물을 많이 좋아하나요? 잘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밥, 빵, 면. 안 친해서 잘 모르실 거예요. 예전에 친했는데 옛날에 뭐 제명 얘기 나온 뒤로는 좀 네. 멀어졌구나. 그렇죠. 무소속 후보를 도우시는 바람에 예. 아무래도 일단은 이제 누구한테 유리할 거냐 이걸 볼 텐데 국민의힘 대선 후보 선출은 앞서 얘기한 투표율은 당원 투표입니다. 당원 투표에서 50% 그리고 여론조사를 실시를 지금 했는데요. 이 50% 그러니까 당원과 일반 국민들의 여론을 반씩 섞어서 대선 후보를 최종 선출합니다. 일단 뭐 높은 투표율을 전제로 하고 장경태 의원님이 한테 좀 여쭤볼게요. 나무집 구경인데 누가 유리할 것 같습니까? 누가 될 것 같습니까? 내일 그냥. 일단은 흥행이 좀 참패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일단 선거인단이 56만 명밖에 안 되는데 그중에 예. 36만 명 정도밖에 참여하지 않은 뭐 63% 정도는 좀 낮은 수치고요. 저희 뭐 더불어민주당 네. 만 놓고 봤을 때는 제일 뭐 이례적으로 높다고 하는데 사실 당원들의 이 투표이기 때문에 예. 더 많은 수가 사실 대선 후보는 가장 정당에서는 가장 중요한 또 정치 축제이기 때문에 많은 수가 참여하게 되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220만 명의 68%였습니다. 56만 명의 63% 정도는 좀 낮은 수치다. 당원 저희- 플러스 예. 선거인단이죠. 저희 같은 경우는 뭐 72만 명 당원 중에 41만 명이 참여했기 때문에 그보다도 적은 숫자가 좀 참여한 거라서 예. 흥행은 좀 많이 좀 참패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한편으로는 확실한 건 60%가 넘었다는 점에서는 홍준표 후보가 좀 선전할 가능성이 좀 높아졌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예. 다들 한 4, 5일 전만 해도 많은 분들이 윤석열 후보의 승리를 좀 점치긴 했는데 한 4, 5일 전부터 분위기가 좀 바뀌긴 했거든요. 확실하게 홍준표 후보가 강세로 나타나고 특히 이제 이 전두환 찬양 발언에 이어서 바로 또 사과는 개나죠. 약간 이런 느낌이었기 때문에 예. 아무래도 좀 그런 부분들이 또 이 뭐라고 했죠? 뭐 호남 비하를 제가 굳이 쓰진 예. 않겠습니다만 그런 또 서민 교수가 했던 유튜브에 나왔던 네, 거라고. 그런 부분들이 많이 좀 작용하지 않았나. 또 더구나 그러면 2030 단도직입적으로 내일 홍준표 후보가 될 거라고 보십니까, 장경태 의원님은? 박빙인데요. 만약에 윤석열 후보가 이기면 저는 좀 이 다소 거리를 좀 격차를 벌린 한 8, 9% 차로 이길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만약 홍준표 후보가 이긴다면 정말 박빙에서 1, 2% 정도 이기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이 시컷 말은 윤석열 후보 비판해놓고 결국 윤석열 후보가 될 것 같다는 얘기. 지금 말은 따로 앞뒤가 안 보면 맞지 않습니까? 윤석열 후보가 될 거라는 얘기잖아요. 투표율이 높지만 이 투표율이 높다고 해서 어느 투표층이 이제 많이 적극 참여했냐의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차피 윤석열 될 거니까 투표를 포기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투표 성향이 예. 적극 투표층, 소극 투표층, 중도층, 소극 반대층, 적극 반대층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좀 분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윤석열 캠프의 김병민 대변인에게는 굳이 물어봐도 답이 뻔하기 때문에 그렇죠. 안 물어볼까요? 그래도 좀 그래도 물어볼까요? 반박 조금만 할게요. 네, 누가 될 것 같습니까? 장경태 의원님 얘기 들어보면 왜 윤석열 후보가 되는지가 명확하지 않습니까? 시컷 윤석열 후보 비판하는데 결론은 윤석열 후보가 될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유는 뭐냐면 민주당에 있는 지지층 중에 상당수가 윤석열 후보가 되는 것을 상당히 부담스러워합니다. 그게 여론조사 지표에서 많이 잡히죠.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거의 윤석열 후보에 대한 투표 성향들이 안 나타나고 그게 오히려 부담스럽다도 되지만 네. 싫다도 되잖아요. 민주당 지지층 입장에서는 싫을 수밖에 없죠. 부담이라면 그리고 비호감이죠. 그리고 국민의힘 지지층 혹은 정권 교체를 강력하게 원하고 있는 국민들 입장에서는 반대로 윤석열 후보가 국민의힘 후보로 선출되는 것이 정권 교체에 가장 경쟁력이 있다고 판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나타나고 있는 여론조사 또 당원 투표가 굉장히 높은 상황에서는 윤석열 후보가 내일 최종적으로 더 높은 수치를 기록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요. 이제 뭐 불과 24시간도 안 돼서 결과가 나올 거기 때문에 예. 충분하게 국민들께서 판단하고 지켜보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홍준표 후보 측 얘기도 들어봐야 했는데 이제 엊그제 안상수 공동선대위원장이 나와서 얘기를 했습니다. 최근에 바람이 많이 불고 있고 특히 젊은 층이 좋아해서 홍준표 후보가 될 거다라는 얘기도 했었습니다. 오늘 나온 여론조사가 하나 있습니다. MBS 전국 지표조사인데요. 사실상 경선 전 마지막 여론조사고 앞서 투표율은 이제 당원 투표인데 이건 이제 여론입니다. 여기에서 국민의힘 대선 후보 적합도 조사에서 윤석열 후보와 홍준표 후보가 모두 27%의 지지율로 동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같은 방식이라면 사실 뭐 이 숫자에 크게 벗어나지 않는 방식이 맞을 거고 일단 여론조사도 면접조사잖아요. 네, 전화 네. 면접입니다. 보통 이제 ARS와 면접조사가 약간 경향이 조금은 다르게 차이가 조금씩 다르게 나오는데 지금 이번에 경선에서 하는 여론조사도 면접조사이기 때문에 이 경향과 비슷하게 갈 가능성이 좀 있는 거죠. 지금 그래프가 화면에 나오고 있나요? 예. 이걸 보면은 빨간색이 지금 현재 바로 이 시점의 여론조사인 것이고 왼쪽에 예. 파란색이 바로 얼마 전에 있었던 조사인데 윤석열 후보의 지지세가 확 올라가고 홍준표 후보도 올라가긴 했지만 그 갭들이 결국은 메꿔진 내용들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역선택을 비롯해서 모든 것들을 다 열어놓고 받은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예. 여론조사에서 저 정도 수치가 나왔다는 것은 당원 투표까지 합쳤을 경우에는 결국은 표 차이가 좀 많이 벌어지지 않겠냐는 반증인 것 같습니다. 과학적인 분석이죠. 아니 개사과도 있었고 그다음에 또 뭐 하나 더 있었는데 식용견 논란까지 있었는데 예. 여론조사는 또 저렇게 일단은 뭐 기관마다 다른 경향이 있긴 하지만 MBS 조사에서는 현재 한 저렇게 가지만 나오고 설명을 있습니다. 좀 드리면 7월 말에 윤석열 후보가 당에 이제 혈혈단신 들어오지 않습니까? 예. 우리가 새 정치를 갈망하고 있는 국민들께서 한때는 안철수 후보를 소환하기도 했고 한때는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에게 기대를 갖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현실 정치에 뛰어드는 순간 결국은 국민들의 바람을 담아내지 못했는데요. 윤석열 후보도 국민의힘에 들어오는 순간 당내에 있는 주자들에게 공격을 받고 밖에 있는 민주당에서는 우리 장경태 의원님의 공격처럼 엄청난 공세를 받으면서도
정치 신인으로서 여기까지 버티면서 국민들께 기대감을 갖고 온 거거든요. 예. 그만큼 윤석열 후보가 가지고 있는 잠재력과 기본적인 내용을 바탕으로 정권 교체할 거라는 마음들이 모였다고 봅니다. 호롤단신 오셨다고 표현하셨는데요. 이 입당한 지 3개월밖에 안 된 수습당원이 당이 없어져야 된다라고 발언하셨기 때문에 공격을 받으셨던 거고요. 또 입당 과정이 어땠습니까? 당 대표에게 일방적으로 통보하고 심지어 호남에 가고 있는 열심히 그 호남의 지지를 높이기 위해서 노력했던 그 당 대표를 무시한 채 독자적으로 입당하셨기 때문에 공격을 받으신 거죠. 예. 사실 한쪽 얘기만 경선 전날 물론 이제 투표날 지금 다 끝났잖아요. 이준석 대표한테 네. 통보하고 얘기만 그냥 바로 입당하셨잖아요. 들을 수 있었는데 그래도 누가 될 겁니까? 그러면 김병민 대변인이 사실은 홍준표 같습니다. 뭐 이런 반론이 있으면 지금 방송을 쓰면 참 재밌을 텐데. 그러니까. 참고로 방송 상상만 들어가기 해봤습니다. 바로 직전에 네. 홍준표 캠프의 여명 대변인한테 전화를 하고 왔거든요. 어. 고생 많았다. 우리 내일부터 다 이제 깐부 원팀이다. 저희 캠프가 굉장히 여명 대변인 반응이 어땠습니까? 고생했어요. 오빠 고생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아, 평소에 저희가 친하셨구나. 우리 자체 보궐선거 때 이준석 대표랑 다 함께 손잡고 뛰었던 그런 사이이고요. 뭐 예. 전화로는 고생했었어요. 뭐 이렇게 하지만 끊고 나서 흉내는 끊고 딱. 아우 이 거만한 뭐 이렇게 있어요. 아니 그리고 제가 들어가느라 전화를 못 받았는데 예. 유승민 캠프의 대변인도 고생했다고 연락이 와 있고 음. 민주당이 선거 끝나고 나서 선대위 구성하기까지 고생 참 많이 했잖아요. 아, 근데 이 방송을 여명 대변인은 그냥 뭐 그럴 수 있지만 홍준표 후보가 보면 기분 나쁠 수도 있고. 왜요? 예. 다 같이 내일이면 선거 다 끝났고 투표는 어. 그동안 고생했다고 얘기를 하고 내일 최종 후보가 선출되고 나면 다 같이 손잡고 원팀이 될 수 있는 건데 여명 대변인이랑은 둘이서 이기는 캠프에서 술 사기로 약속도 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럼 이기는 캠프에서 술 사고 이기는 캠프로 다 같이 또 들어가는 건가요? 이게 다 같이 원팀이 돼야죠. 그러니까 원팀이 민주당이 되니까. 화학적 결합에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던 것과는 사뭇 대조되는 모습이죠. 뭐 후보들끼리 악수를 뭐 안 하고 손을 친다던가 어깨를 툭툭 치면서 그렇게 좀 약간 예의 없는 행동들을 하진 않죠. 뭐 일단 원팀 후보들끼리 되시는- 사이는 좀 안 좋았는데 대변인들끼리 사이는 좋았다. 뭐 요거는 사실 이제 확인이 된 것 어깨도 같아요. 토론회 마지막 토론회 때는 홍준표 후보가 이번에 윤석열 후보 어깨를 툭툭 쳤거든요. 고생했어. 고생했어 이렇게 그러면서 선배니까 웃으면서. 뭐, 네. 그러니까 이게 화면에서 보는 모습들과 또 우리가 화면에서 열심히 다투지만 밖에 나가서는 화기애애하게 지내는 거랑 똑같습니다. 사실 카메라 들어오기 전에는 두 분도 좀 친한 모습을 제가 종종 목격합니다. 뭐 그럴 수 있습니다. 네. 카메라 들어와도 아니, 뭐 생각이 그거는, 다른 예. 거지 뭐 네, 그렇다고 해서 그렇죠. 막 사람을 미워할 필요는 없으니까요. 예. 미워할 만한데 미워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밉지 않은 사람이라는 얘기인가요? 근거가 있을 수 있죠. 미운 근거는. 아,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후보를 하나하나 좀 더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주제는 홍과 윤의 최종 분석입니다. 예, 홍준표 후보와 윤석열 후보를 최종 분석을 한 점씩만 해서 시간이 없으니까 많이 하면 좋겠지만 분석을 해볼 텐데 먼저 홍준표 후보부터 짚어보겠습니다. 과거에는 연이은 막말 논란이 있었습니다. 자유한국당 당대표 때 특히 그랬고요. 그래서 비호감도가 상당히 높았는데 지금은 뭐 격세지감이다. 2030의 인기가 높다. 본인 얘기입니다. 과거 어땠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쓰레기가 단식한다고 해서 그게 못 되는 거 때문에 성희롱을 할 만한 사람한테 해야지. 문재인 후보보다 허적으로는 한 살이 밑이야. 나보고는 꼰대라고. 문재인은 꼰대라고 안 그런단 말이야. 바퀴벌레가 막말이 아닙니다. 내가 대답할게. 내가 막말한 거 어떤 게 막말입니까? 예, 과거에 사실 막말이 좀 많이 했고요. 저도 이제 뉴스룸에서 뭐 다른 코너를 할 때 많이 다루기도 했습니다. 막말을 하지 말자라는 캠페인 차원에서 많이 다루긴 했는데 지금은 2030에게 꽤 인기가 있게 됐는데 비결이 뭐라고 보십니까? 적이지만 그래도. 네, 저도 사실은 홍준표 후보가 저희 쪽에 발언을 가지고 한번 공세를 펼쳐서 예. 홍준표 후보의 과거의 모든 막말 한번 조사를 해본 적이 있는데 아주 많더군요. 그때 그 25가지 리스트. 예, 제가 열심히 또 찾아갖고 같이 작성도 했는데 홍 후보님 미안합니다. 네, 마치 지금 다 이긴 것처럼. 그러게요. 근데 무튼 과거에 있었던 내용들을 많은 국민들께서 이해를 하고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홍 후보에 대한 기대 수준이 좀 낮았던 것 같아요. 예. 그러고 나니까 생각보다 이번 선거를 치르면서 발언이 거친 발언들이 많지가 않았거든요. 그래서 과거와는 좀 달라진 모습들에 대해서 오히려 높은 점수를 줬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글쎄 저는 뭐
홍준표 후보가 열정적인 어떤 지지를 받았다면 지지율이 더 올라가지 않았을까 싶고요. 오히려 예. 윤석열 후보를 이제 2030이 꼰대라고 생각하고 지지를 하지 못하다 보니까 그 반사이익을 좀 얻었다고 봐요. 그러니까 소위 청년 당대표를 무시하는 이런 태도들을 보면서 도저히 2030 국민의힘 당원들이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기 어려웠고 그 과정에서 또 상대적으로 홍준표 후보의 또 우호적인 어떤 정치 행보를 보면서 아마 그런 지지가 좀 쏠린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약간 홍준표 후보가 또 재밌잖아요. 이런 약간 부분이 그런 좀 부분이 어필이 있죠. 됐을 수도 네. 있고. 예. 예, 약간 호탕한 약간 유머를 보여주긴 했는데 예. 그에 반해서 윤석열 후보는 약간 꼰대를 많이 보여줬죠. 혹시 반론을 동의하기가 좀 어려운 측면들이 있는데요. 홍준표 후보의 지지율이 초창기 때 굉장히 낮지 않았습니까? 예. 통상적으로 지지율이 낮은 후보의 입장에서는 더 시원시원하게 얘기를 하면서 지지율을 견인하기 위한 노력을 할 수가 있는 것 같고 또 민주당의 우리 장경태 의원님처럼 사실상 홍 후보의 모든 발언들에 대해서 까방권을 주는 것 같습니다. 까이는 방지권처럼 홍준표 후보가 얘기하면 계속 박수치고 잘한다 그러고 윤석열 후보가 한마디만 하면 엄청난 문제를 삼지 않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서 발언에 대해서 얘기가 잘 안 나오지만 오피스 누나 관련된 이재명 후보의 발언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을 만약에 윤석열 후보가 만약 했다면 정말 무슨 일들이 벌어졌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비교되는 수준이 홍준표 후보의 기대되는 수치와 윤석열 후보의 비교되는 수치에서 공세의 차원이 좀 너무 달랐던 것 같아요. 그 웹툰 논란은 뒤에 이성대 기자가 있나요? 또 썰기에서 좀 다룹니다. 예. 좀 다룰 예정이고.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두 분이 홍준표 후보의 어떤 이미지 변화에 대해서 장점을 분석을 해줬고요. 그 다음엔 윤석열 후보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지율이 여전히 높게 나오는데 하루 한 망언이란 논란에도 지지율은 좀 버티고 있는데요. 일단 그 얘기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부정식품이다 그러면 아니 없는 사람은 그 아래도 선택할 수 있게 손발로 이런 노동으로 하는 저 아프리카나 이제 하는 것이고 아니 저는 뭐 집이 없어서 만들어오지 못했습니다만 뭐 전두환 대통령이 군사 쿠데타와 그 5.18만 빼면 정치는 잘했다고 얘기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식용 그 개라고 하는 거는 따로 키우지 않습니까? 민주당에서 볼 때는 이것도 좀 불가사의할 것 같아요. 한마디 한마디가 이제 상당히 파격적인데 지지율은 여전히 꽤 잘 나오고 있거든요. 비결이 뭐라고 보시나요? 뭐 일단은 윤석열 후보가 가지고 있는 높은 지지율이 이미 형성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런 망언들이 나왔기 때문에 그 지지율 자체가 흔들리지는 않았다고 봅니다. 특히나 이 발언들이 대부분 다 이 노동 친화적이지 않거나 전두환 씨 같은 어떤 역사의식의 부재, 뭐 안중근 의사를 윤봉길 의사로 한다든지 이한열 열사를 뭐 부망쟁이로 빗대는 등의 많은 뭐 이런 실수들에 대해서 국민의힘 당원들의 좀 민감도가 좀 떨어졌던 것 같다. 오히려 이 정권 심판의 어떤 매개체로서 어떤 매개 후보로서의 역할을 더 강점을 주셨던 것 같고요. 저는 오히려 국민의힘 당원들께서 윤석열 후보를 많이 또 지지하시고 찍으셔서 보다 더 민주당이 또 이 상대하기 쉬운 후보를 선택해 주시면 거부할 수도 있다 이런 생각 듭니다. 네. 오히려 본선에서 유리할 수 있다. 당 차원의 지지율이 흔들리지 않았던 이유 중에 대표적인 게 바로 장경태 의원님 같은 분들 덕분입니다. 무슨 왜냐하면 말이죠? 맥락에 대해서 설명이 가능한 내용들이 많아요. 이 중에는 우리가 직접 나서서 정말 죄송하다고 이 송구스러운 마음을 표현했던 발언들도 일부 있지만 지금 했던 얘기들 중에서 뭐 부정식품에 관한 얘기라든지 또 조금 전에 부마항쟁 얘기를 꺼냈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사실과 전혀 다른 상태 속에서 편집된 얘기들로 비판 아닌 비판을 했던 내용들이 많거든요. 그런 것들을 민주당에 있는 정치인들이 나서서 윤석열 후보에게 커다란 문제가 있는 것처럼 대거 공세를 취하게 되니까 계속해서 윤석열 후보만 끌어내리려고 하는 모습 속에서 오히려 윤석열 후보를 정권 교체의 가능성이 높은 후보를 지켜줘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마음들도 함께 이번 선거에 모여들었던 것은 아닌가 생각합니다. 좀 그런 얘기네요. 누가 강력할지는 모르는데 그래도 정치권에 있는 민주당에서 자꾸 윤석열 후보를 강하게 비판하니 윤 후보가 강한 모양이다. 여기가 라고 해서 대세니까 그렇다는 말이죠. 계속 끌어내리려나 보다. 그러면 지켜줘야 되는 게 당연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 힘이 모였다. 글쎄요. 일단 이번에 홍준표 후보가 확실히 대선을 두 번째 경험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좀 리스크 관리를 하시는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 뭐 더불어민주당이 어찌되건 정치적 공세를 하고자 하더라도 이 어떤 이 뭐랄까요? 이 어떤
빌미를 주지 않는 부분이 있고요. 그렇죠. 그에 옛날처럼 반해서 뭐 영감탱이 뭐 이런 발언들이 많이 나오지가 않고 있기 거의 안 때문에 나오고 있죠. 그 네. 강한 비판할 논평을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이제. 뭐 지금 홍준표 후보가 눈에 띄게 지금 망언을 하거나 막말한 거는 지금 현재 이번 경선에서 안 보이기 예. 때문에 저희도 만약 그런 망언했다면 당연히 뭐 공세를 어. 했겠죠. 그런데 윤석열 후보가 너무 주옥 같은 말씀들을 너무 많이 해주셨어요. 근데 뭐 오해의 소지나 뭐 설명의 여지가 있다고 하지만 전두환 씨가 정치를 잘했습니까? 그리고 이 당시 80년대 시스템이 2022년 대한민국에 맞습니까? 이 80년대 시스템으로 결국 IMF까지 오는 것 자체가 그 당시 장세동 씨, 허트리오 이런 분들이 다 이 내각에 입각하거나 국회의원이 됐는데 이게 사람을 잘 쓴 겁니까? 다 군부 쿠데타 이 가신들로 구성을 내각을 했는데 이런 부분들은 시대착오적이었다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고요. 저는 예. 윤석열 후보가 그런 과정에서 너무 말씀 많이 해오셨고 또 이 뭐 장인 그러니까 장모와 이 부인께서 뭐 도이치모터스라든지 양평 이 800억 정도의 수익을 낸다든지 여러 가지 아직 저희가 다 검증을 하진 않았습니다만 뭐 확정되면 검증해서 저희가 차근차근 말씀해 드릴 텐데 홍준표 후보는 그런 게 없습니다, 사실. 뭐 이 장모나 부인의 비리가 있다거나 재산 형성 과정에 의혹이 있거나 이런 게 아닙니다. 근데 윤석열 후보 지금 너무 많아요. 그래서 윤석열 후보 뽑아주시라. 그럼 저희가 충분히 검증해 드리겠습니다. 이제 공격이 강했던 건 공격할 게 많았기 때문이지 두려워서 그런 게 아니다라고 요약할 수 있겠죠. 아니 한 게 없으면 공격할 게 없죠. 하신 게 많으니까. 아니 그러니까 1절만 하시면 뼈 아프다, 뜨끔하고 네. 정말 우리가 더 잘해야겠다는 생각이 들 수 있는 내용들도 있지만 1절이 아니라 4절까지 계속 아닌 것까지 끌어내서 얘기를 하면 야 이거 정치 공세 아니야? 근데 이렇게 받아들일 수 제가 있는 거죠. 1절만 하면 전두환 씨 그만하시죠. 그건 좀 네, 저희가 다시 한번 이 송구한 마음들을 여러 차례 또 피력한 바가 있고요. 네, 아무튼 부족한 부분들은 부족한 대로 받아들이고 또 앞으로 더 보완 발전시키면서 남은 대선까지 잘 임하겠다는 말씀 꼭 드립니다. 네. 좀 하루가 죄송합니다. 자꾸 하루가 될지 뭐 몇 달이 될지 모르는데 일단 남은 대선까지로 그러니까요. 거의 네. 고정 사실. 아니 근데 뭐 홍준표 후보가 되셔도 원팀 선대위 구성하면 또 대변인으로 가시겠죠. 아. 홍준표 후보 선대위 뭐 대변인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전 충분히 예. 글쎄 모르겠어요. 이준석 대표가 자르려나 모르겠는데 아무튼 네, 꼭 잘 되시길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해석하니까 또 뭐 어차피 원팀이니까 그럴 수도 그렇죠. 있고. 예. 어차피 한쪽 캠프에서만 나왔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니까 균형을 이해해 주시고요. 맞춰야죠. 그렇죠. 알겠습니다. 다음은 오늘 정치권의 주요 이야기들을 모아봤습니다. 강지영 아나운서의 썰픽입니다. 정치권에 쏟아진 말들을 정리해봤습니다. 먼저 3위부터 보시죠. 이준석, 내일이면 영향력 끝. 요즘 서로 말펀치 오가는 두 대표, 단일화, 거간꾼, 일벌백계 발언에 오늘은 안철수 대표가 한 방 날렸습니다. 내일이면 당대표 권한이 대선 후보로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만약에 뭐 그런 것을 결정한다면 그것도 다 대선 후보가 가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별로 의미 있는 발언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철수 없는 완주 약속한 안 대표. 그래도 단일화 원천 봉쇄는 신경이 쓰이는 걸까요? 이 보시죠. 부부 마타도어단. 이재명 측 전용기 의원이 국민의힘 원희룡 후보 부부를 두고 한 말입니다. 원 후보 아내 강윤형 씨가 로봇계 학대 논란을 두고 이 후보의 인성을 또 문제 삼자 선거 막판에 몇 표라도 얻으려 막말마저 공동명의한다라고 말한 건데요. 거기에 원 후보 오늘은 이렇게 맞받아쳤습니다. 제가 아는 분이 여성분인데 남자친구랑 헤어졌어요. 남자친구가 길 가다가 눈사람 발로 차서 부시는 거 보고 이 사람은 평생을 내가 같이 가면 안 되겠구나. 눈사람에 대한 행동을 보고도 그런데 로봇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1위 보겠습니다. 윤홍은 망언과 막말 사이. 대선 출마 선언 이후 처음 대구를 찾은 심상정 의원. 기세 좋게 보수야당 후보 2명을 겨냥했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나와도 땡큐고 홍준표 후보가 나와도 땡큐입니다. 이 두 분 사이는 막말과 망언 사이가 아닌가. 그리고 단일화 가능성에는 역사적 시효가 끝났다고도 말했습니다. 여러분이 픽한 오늘의 썰 무엇인가요? 예, 강정 아나운서가 3개의 썰을 얘기해 주셨는데요. 먼저 김병민 대변인이 보시기엔 하나 픽해서
전 2번을 꼽겠습니다. 부부 2번 부부 마타도단. 마타도단. 예. 우리 원희룡 후보를 이 전용기 대변인이 아마 공세를 펼친 것 같은데요. 예. 이 공격을 하기 전에는 스스로 좀 돌아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첫 번째 막말을 가지고 공격을 해요. 막말하면 대한민국에서 나와 있는 대선 주자 중에 이재명 후보처럼 그 녹취가 전 국민에게 들려졌기 때문에 굉장히 막말을 통해서 다시 한번 회자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부부 문제를 가지고 원희룡 후보의 부인에 관련된 공세를 많이 취하게 되는데 한때 대한민국 정치권을 가장 뜨겁게 만들었던 인물 중에 하나가 이재명 후보의 부인 아니겠습니까? 해경공 김씨 논란으로 엄청난 논란의 중심에 섰었는데 꼭 이렇게 가족 문제 때문에 본인이 정치적으로 어려움을 겪었던 지난 과거를 회상해 보게 된다면 이제 국민의힘 경선이 거의 다 끝나고 있는 상황에서 이 가족, 아내 문제까지 다시금 끄집어낼 필요가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혹시 뭐 반박하시거나 할 게 있으면. 일단은 원희룡 부인께서 부부가 함께 닮았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찌되었건 의사로서 윤리, 의료 윤리 매우 중요하고요. 이 여러 가지 이 여러 대화 속에서 검진 속에서 진료를 하셔야 되는데 검진조차 하지 않고 그냥 단순히 TV 보면서 검진할 수 있으면 모든 앞으로 우리나라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 혹은 모든 연예인들까지도 방송으로 원격 정신 감정 다 가능하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질문이 아닌 이 고정된 발언만 가지고도 그렇게 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다시 한번 떠올리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학회에서도 우려를 표한 바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혹시 뭐 반박하실 거는? 뭐 이 정도면 된 것 같습니다. 그 정도면 하실 말은 네. 어차피 뭐 우리 후보도 아니고. 그렇죠. 원희룡 후보를 굳이 커버하고 싶지 아닙니다. 않죠. 네. 예, 충분하게 원희룡 후보에 대해서 공격했던 일들에 대해서 다 돌려드렸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장경태 의원님은 하나를 고르시면? 저는 이준석 내일이면 영향력 끝이라고 안철수 후보께서 대표께서 얘기하셨는데요. 이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국민의힘에 대한 원망이 매우 큰 건 사실입니다. 클 수밖에 없다고 보고요. 여러 가지 어떤 이 2020년 총선에서도 그랬고요. 2020년 총선 어땠습니까? 이 미래통합당의 이 소위 이 보수 단일화를 해줬죠. 그러면서 국민의당은 지역구 후보를 내지 않고 비례 후보만 내서 비례정당으로 남았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전 분명히 지역구도에서는 충분히 국민의당이 도와줬다, 국민의힘을 라고 생각하고요. 또 한편으로 이번 이 4.7 재보궐선거에서 오세훈 시장의 당선은 안철수 당시 시장 후보를 빼놓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단순히 오세훈 후보가 나경원 후보를 꺾고 국민의힘의 후보로서만 출마했다면 혹은 뭐 안철수 후보까지 나와 3자 구도가 됐다면 전 당선 확률이 거의 낮았다고 보고요. 그 과정에서 안철수 후보는 또다시 단일화에 응하고 또 그 이후에 이 당대당 통합 과정에서도 상당히 많은 부분을 통합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만 국민의힘은 참 매몰찬 것 같습니다. 이준석 대표를 비판하고 있는 거죠. 아니 국민의힘의 이 여러 가지 당내 이 역학구도를 비판하는 거죠. 이준석 당대표가 혼자서 결정할 수 있었다면 일정 부분 양보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뭐 예를 들면 최고위원의 배분이라든지 상임 전국위원회 배분이라든지 당협위원장의 배분 과정에서 국민의힘 이 소위 지도부 이 전체적인 기득권 세력이 절대 양보할 생각이 없으신 거죠. 그건 당대표의 권한의 문제가 아니죠. 그거는 좀 다른 얘기인 것 같고요. 제가 그 대변인으로 캠프에 참여하기 전에 했던 마지막 당에서의 미션이 국민의당과의 통합을 위한 정강 정책을 같이 통합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얘기가 굉장히 잘 진행이 되고 있었고요. 다만 그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는 뭔가의 모종의 과정 속에서 마지막 시한에서의 협상이 좀 결렬됐는데 제일 중요한 건 4.7 보궐선거의 경험을 갖고 있다는 거거든요. 이 4.7 보궐선거에서 통합하고 연대에서 승리했던 경험이 없으면 2017년도 대선에서의 분열, 2018년도 지방선거에서의 분열의 경험을 갖고 두려운 여러 가지 걱정이 많을 텐데 지금은 서로가 긍정적인 에너지로 정권 교체의 큰 강물에 다 같이 도달할 것이기 때문에 저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안철수 후보도 결국 정권 교체를 위해서 힘을 보태기 위한 하나의 과정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게 그런 말이 있잖아요. 뭐 기자들도 그런 말 종종 하는데 내가 누구 흥하게는 할 자신은 없지만 망하게 할 수는 있다. 어떻게 보면 말씀하신 대로 안철수 대표가 지난 그 서울시장 보궐선거 때 단일화에 응하고 물러서면서 오세훈 시장이 당선된 거잖아요. 안철수 후보 입장에서는 압도적인 보수 야권의 지지율 1위였죠. 굳이 응할 이유도 없었어요, 사실. 그런데 지금 뭐 최근에 이준석 대표가 계속 긁는 걸 보면 에이 망하게 하자. 공과사가 물론 다르지만 감정만 놓고 보면 안철수 대표가 그 당시 같이 손을 맞잡았고
서울시는 오세훈 시장이 약속했던 것처럼 당시 정무부시장을 안철수 대표의 최측근에게 자리를 양보한 바 있습니다. 이제 아름다운 모습들을 보여줬다고 생각을 하고요.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오히려 남을 흥하게 하는 건 저는 안철수 대표가 굉장히 긍정적인 정치를 해왔지만 남을 망하게 하는 걸 얘기했는데 이 자리에서 우리 썰픽 1번이었나요? 누구였지? 심상정 후보 같은 경우는 지난번 연동형 비례대표제 때문에 민주당이랑 감정이골이 굉장히 깊어서 이쪽이야말로 흥하기보다 대선에서 좀 어려움을 겪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뭐 일단은 어찌되었건 정강정책 통합 과정에서 논의했다고 하는데 가장 쉬운 부분이 정강정책이죠. 이 좋은 방향을 만들어가자는 거기 때문에 결국 지도부 선출과 당협위원장 배분은 접근하지도 못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여러 가지 이제 그리고 작년에 이제 비례대표 여러 가지 선거구 획정이나 뭐 선거 제도 개편에 대해서 얘기하셨는데 그때는 민주당이 만든 제도가 아니라 4+1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이 여당 플러스 야당과 함께 만든 제도였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성정당 안 만들겠다고 민주당이 약속해서 정의당이 기분이 좀 안 좋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 만들겠다고 한 적은 없는 것 같은데 어찌됐건. 예. 그런데 지난번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는 앞서 정무부시장 자리를 줬었잖아요. 김덕실 실장이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줬었는데 그러면 이번에도 혹시 내일 만약에 윤석열 후보가 후보로 된다면 단일화 때 뭔가 자리를 제안할 수 있습니까? 내일 뭐 홍준표 후보가 될 수도 있고 원희룡 후보다 저는 될 수도 안철수 있지만 대표의 정치가 무슨 직을 가지고 거래하거나 흥정하는 정치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정권 교체를 위한 진정성 한 가지로 대통령 선거에 출마했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러한 진정한 의지를 바탕으로 정치는 가능성이 예술이라 항상 앞서 말씀은 이제 서울시장 때는 뭐 부시장 자리를 줬다. 그때는 야권 승리를 위해서 백기투항하라 이런 말도 들리는데 흥정은 아니지만 결과는 있을 것이다. 그때는 이런 건가요? 오세훈 후보와 둘 간에 약속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공동정부를 약속을 하기로. 지켰다는 것이고. 예. 그럼 이번엔 그런 약속은 않고 그냥 정치의 발전을 정권 교체를 위해서 양보해라. 제가 출마 선언 내용을 보니까 정권 교체에 대한 불타오르는 의지 그리고 거기에 대한 진정성이 확고하게 느껴졌습니다. 예. 네, 백기투항하라는 얘기로 들리네요. 본인으로 하자라는 게 이제 안철수 대표의 얘기거든요. 일단 본인한테 양보하면 제1야당이 양보하면 무조건 정권 교체가 된다 이런 거여서 알겠습니다. 내일 이제 결과가 나올 텐데 내일 뭐 바쁘실 것 같아요. 네, 응원해 주십시오. 저희가 아니, 보시는 시청자 언론인에게 응원을 하면 안 되죠. 저희가 특정 후보를 응원할 수는 없습니다. 이게.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성대의 뉴스 썰기 산뜻하게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재료는 이겁니다. 저희라는 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저도 이제 정확히 기억은 못해요. 근데 저 추정이죠, 추정. 자, 저희는 모른다는 그분. 자, 앞에서 영상을 좀 봤기 때문에 그분이라고 하면 지금 검찰 고발 사주 의혹의 핵심으로 보이고 있는 김웅 의원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요새 보면은 정치권에서 저희, 그분 이렇게 인칭 대명사들이 많이 나옵니다. 네. 좀 많이 따라가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어쨌든 일단 간단하게 이 사건의 핵심 먼저 보고 가겠습니다. 고발 사주 의혹. 쉽게 얘기하면 이 손준성 검사가 지난해 총선 직전에 김웅 당시 후보에게 고발장을 주고 이게 조성은 씨한테 전달이 됐다라는 게 지금 핵심인 거죠. 자, 그런데 지금 여기서 김웅 의원이 조성은 씨와 통화했던 내용이 최근에 공개가 됐죠. 여기를 보면 김웅 의원이 저희가 만들어주겠다는 식의 얘기를 하는 게 나옵니다. 먼저 한번 들어보시죠. 고발장 초안을 아마 저희가 만들어서 일단 보내드릴게요. 자, 들으신 것처럼 여기서 얘기하는 저희, 결국 이 저희가 고발을 사주한 주체, 고발을 사주한 핵심이다라는 게 의혹의 핵심이죠. 그래서 손준성 검사를 포함한 검찰 또는 검찰의 윗선까지가 바로 저희가 아니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누군지 밝히려고 어제 김웅 의원이 공수처에 출석해서 12시간 조사를 받고 밤에 귀가를 했습니다. 근데 들어갈 때는 저희가 누군지 기억이 안 난다고 했는데 나올 때도 거의 입장 변화가 없었죠?
그렇습니다. 나올 때도 기억이 안 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렇다니까 그럼 저희라는 표현을 왜 한 거냐라고 물어봤을 때 그러니까 제보자로부터 직접 전달된 게 아니라 자신을 통해서 전달됐기 때문에 아마 그런 과정들을 이야기하는 취지인 것 같다. 좀 명확하진 않죠. 그런 것 같다. 본인 이야기를 제3자, 3인칭 관찰자 시점에서 해명을 하고 있는 모습이긴 합니다. 결국 핵심은 뭐냐면 김웅 의원의 주장은 뭐냐면 난 기억하지 않는다. 기억이 안 난다라는 입장을 계속 되풀이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도 이 저희라는 표현이 고발 사주의 주체다. 이렇게 주장하는 건 또 억지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결국 저희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해서는 복수를 의미하는 것이지 그걸 가지고서 예를 들어서 지금 뭐 고발 사주의 그 주체라고까지 끌고 가는 것은 그게 더 억측 아닐까 싶습니다. 입장 변화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면 김웅 의원이 조성은 씨랑 통화하면서 저희라고 표현을 쓴 건 녹취록으로 확인이 되는데 그게 누구인지, 왜 그런 말을 썼는지, 저희라는 표현을 썼는지 모르겠다는 주장을 일관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본인이 얘기한 저희라는 표현 누군지 모른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검찰은 아니다라는 쪽에 무게를 두고 있고요. 특히 고발 사주의 그 의혹으로 배우로 지목되고 있는 그분도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부분도 한번 들어보시죠. 그리고 고발 사주라고 하는 그걸 했다고 지목되고 있는 사람 저희 당에서 뭐 주요 지금 후보자가 돼 있는 그분과 연관성이나 그분이 직접적으로 뭐 나와 있는 부분은 전혀 없어요. 그냥. 자, 여기서 보신 것처럼 그분이라는 건 바로 뭐 대장동과는 관계없는 여권에서 고발 사주 의혹의 핵심으로 보고 있는 윤석열 후보를 얘기하는 거죠. 정말 여기저기서 인칭 대명사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자, 김웅 의원이 사건 초기부터 누군가한테 받아서 전달했는지 기억이 없다는 입장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데 또 어떻게 그분이 윤 후보는 아니다, 그러니까 관련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좀 약간 모순적인 부분들이 있죠. 또 하나 있습니다. 자, 어제 12시간 조사를 받으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나는 기억을 못한다라고 계속 혐의를 부인했거든요. 자, 그런데 조성은 씨가 공개한 녹취록은 악마의 편집 느낌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기억이 안 나는데 그 편집은 조작이 된 거다는 어떻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거냐라는 거죠. 뭐 예를 들어 어제 저희가 저녁에 술을 마셨는데 강 앵커와 저가 술을 마시면서 박성태 앵커에 대한 험담을 했는데 저는 이제 어제 했던 이야기 전혀 기억이 안 난다. 하지만 박성태 앵커에 대한 험담을 안 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 좀 비슷한 느낌일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논리적인 모순이 아니냐 또는 선택적인 기억 상실이 아니냐 뭐 이렇게 비판에 직면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저는 어제 이걸 보면서 좀 영화의 한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흔히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검사의 이미지와 좀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이는데 자, 그 장면 한번 보고 가시죠. 아니 머리 좋아서 검사 된 사람이 한 번 있었던 일을 어떻게 그렇게 쉽게 잊나? 영화 제목도 부당거래입니다. 굉장히 의미심장한데 아무튼 김웅 의원이 검사 출신이니까 수사 과정에서 어떻게 하는지 유리한지 본인이 굉장히 잘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결국에는 공수처가 더 수사를 해서 결정적인 증거를 밝힌 수밖에 없는데 그러다 보니까 공수처에서 지금 핵심 증거를 제시하지 못해서 김웅 의원이 이런 입장을 보이는 거다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 축이죠. 민주당 입장에서는 좀 부글부글한 입장들이 나오고 있어요. 지금 김남국 의원 같은 경우에는 김웅 의원이 사실은 검사내전이라는 책의 베스트셀러 저자이잖아요. 자신의 쓰레기통에 저 책을 저렇게 던진 사진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회의석상에서는 김웅 의원이 법꾸라지다 이런 얘기도 나왔는데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자꾸 이러니까 법꾸라지라는 말을 듣는 겁니다. 김웅 의원은 동문서답하지 마시고 저희가 누군지만 말하면 됩니다. 저희가 도대체 누굽니까? 네, 정말 물어보고 싶습니다. 저희가 누구일지는 공수처가 어쨌든 일단 손중성 검사를 다시 소환해서 조사를 한다고 하니까 수사가 어떻게 진척될지 또 지켜봐야겠습니다. 또 썰 수도 있겠네요. 두 번째 썰 주제 보여주시죠. 자, 두 번째 준비한 재료는 또 이겁니다. 정치권의 눈길을 끈 오피스 누나. 네, 오늘 정말 정치권 화제의 만화였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어제 언급하면서 굉장히 유명해지고 있는
만화이죠. 그렇습니다. 어제 그 웹툰 창작자들을 만났었죠. 그렇게 전시장들을 둘러보면서 뭐 자신의 캐리커처도 선물 받고 그랬는데, 자, 여러 그 작품들을 둘러보면서 그 문제의 발언이, 논란의 발언이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이재명 후보가 저 작품을 보니까 제목이 오피스 누나 이야기인데 제목이 확 끄는데요? 라고 했더니 이제 옆에 관계자가 자, 성인물은 아닙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좀 웃었죠. 그러니까 농담성 발언을 서로 한 건데, 참고로 그래서 오피스 누나 이야기라는 웹툰, 간단히 설명을 좀 들으면요. 오피스 누나 이야기라는 웹툰입니다. 자, 시놉시스를 보니까 회사 TF팀에서 만난 성숙하고 매력적인 연상의 여자 안채김님, 현명하고 배려심 깊고 그래서 끌리는데 하지만 아이가 있네. 뭐 너무나 우리가 그 드라마 같은 데서 많이 봤던 뭐 익숙한 플롯이잖아요. 뭐 욱시 남정기나 뭐 예를 들어 밥 잘 사주는 예쁜 누나 같은, 약간 비슷한 컨셉이잖아요. 연상의 여인을. 연상의 여자와 어린 남자의 뭐 연애담 같은 걸 수도 있고요. 네. 자, 이런 겁니다. 뭐 내용만 보면 여러 번 뭐 드라마나 영화의 소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전혀 문제될 게 없어 보이는데 논란이 됐던 건 제목을 보고 확 끄는데요라는 발언 때문인 것 같습니다. 이제 자칫 그 발언이 부적절하게 들릴 수 있기 때문에 그게 논란의 핵심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비슷한 제목을 쓰는 성인물들이, 성인 비디오들이 좀 존재를 하고 있으니 그런 것들이 뭐 그런 것들을 좀 염두하고 발언한 게 아니냐. 지금 이게 바로 그 비판의 핵심 지점인 거죠. 자, 그래서 관계자도 곧바로 아까 보신 것처럼 성인물이 아닙니다라고 대답한 것도 어떻게 보면 그걸 반증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야권에서는 곧바로 젠더 감수성의 문제를 들고 나왔어요. 자,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에는 자, 이재명 후보의 도덕성에 대한 기대가 없어서 아예 논평할 가치가 없다라고 얘기를 했고, 자, 국민의당 입장에서도 설마 서로 혼자 확 끌렸다 할지라도 대통령 후보가 공식석상에서 자, 혐오스러운 발언을 하는 거는 소양의 문제다라고 저렇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자, 비판을 받고 있는 어쨌든 이 후보의 입장은 나온 게 있을까요? 네, 그러자 이 후보도 바로 해명을 냈죠. 아, 이게 무슨 의미냐? 제목만 보면 좀 선정성이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래서 선정성이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취지로 말을 한 거다라고 해명을 했습니다. 네, 어쨌든 대선 후보의 발언 하나, 행동 하나는 국민적 관심 대상이기 때문에 의도했든 아니든 국민들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지냐가 중요한 거기 때문에 후보들은 이런 점을 좀 명심해 둬야 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성대 뉴스절기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When nights are cold and lonely, stand by your man. 네, 연끌 인터뷰 시간입니다. 지난달 포항에서는 한 민원인이 염산을 뿌려 공무원이 눈에 화상을 입는 사건이 있었는가 하며 경주에서는 손도끼를 들고 나타나 위협을 가한 사건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3년 전에는 엽총 난사로 2명의 공무원이 숨지는 사건도 있었는데요. 악성 민원인의 갑질, 대책은 없을지 김현진 한국노총 공무원 연맹위원장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앞서 저희가 몇 개의 사건들을 나열해 봤는데 생각보다 민원인들의 갑질이 심각한 경우가 있었네요. 예, 많았습니다. 이외에도 위원장님이 경험하시거나 전해 들은 충격적인 사례들이 좀 있을까요? 이제 제가 이제 방송에서 이게 뭐 말씀을 드려도 될지는 모르겠지만 최대한 이제 자제해서 말씀드리면은 이제 작년에 이제 민원인 여성 공무원을 이제 폭행하고 실신한 사건이 있었어요. 네, 그 자리에서 그 민원인이 태연하게 이제 아이스크림 먹은 이제 저희들이 봤을 때는 뭐 엽기적인 사건이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입에 담을 수 없는 이제 성희롱 발언, 네. 그리고 본인의 이제 신체 부위를 휴대폰으로 찍어서 여성 공무원에게 이제 보여주는 사건들. 총총의 사건과 이제 성적 발언을 하였던 경우가 요즘에는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유흥업소 당석 공무원에게 걸린 이제 사업주가 당석 공무원의 이제 뭐 목을 잘라버리겠다, 그리고 뭐 카트카를 휘두르거나, 그리고 저녁에 보이면 죽여버리겠다라고 뭐 협박하는 뭐 사례든 뭐 악성 민원으로 저희들이 볼 수 없는 사건들이 많았었습니다. 예. 그게 악성 민원으로 접수되는 그 기준 같은 게 있을까요? 지금 뭐 이런 악성 민원에 관련돼 있어서는 딱히 뭐 기준이나 뭐 그런 절차가 마련돼 있지는 않습니다. 이제 저희들이
판단해서 악성 민원이라고 저희들이 뭐 기준을 본다고 하면은 업무와 뭐 관련이 없거나 뭐 이제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난해 그리고 예. 그 지난해 2019년, 2020년 계속해서 증가한 추세에 있는데 예. 자 분명 이제 일부 민원인들의 갑질과 폭언, 폭행이지만 예. 또 정당화될 수가 없습니다. 예. 위협적인 폭언, 폭행의 주된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이제 크게 보면 이제 개인 이익권과 관련된 행정 절차에 대한 항의가 좀 많았고요. 그리고 이제 그 단속과 관련된 사항에 대한 불만, 그리고 민원 복지 업무를 담당하는 이제 공무원의 경우는 여러 계층의 이제 지원금 지급이나 직접 대면과 관련이 있다 보니까 진료원금과 관련된 뭐 사건들, 그리고 이제 최근에 빈번하게 일어나는 이제 성추행은 업무와 관련이 있다고 보기가 좀 어렵습니다. 아. 그렇다면 공무원을 상대로 하는 폭언이나 폭행은 중앙처보다 이제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주 발생한다는 기사를 봤는데 특별한 이유가 또 있을까요?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지방자치단체가 이제 직접적인 이제 대면 업무 비중이 크다 보시면 되고요. 이제 최근 이제 사회복지 관련해서 이제 제도가 늘어나면서 이제 공무원 1인당 담당하는 인구수가 이제 늘어나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행정 절차가 이제 늦어짐에 따른 이제 그에 따른 이제 상황들이 많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불만 이런 상황들이요. 예. 그렇다면 이런 갑질이 발생했다, 폭언이나 폭행이 발생했을 때 보통 절차가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지금까지 뭐 딱히 대응할 방안이 없습니다. 개인 당사자가 이제 고발로 대응한 경우가 다반사고요.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이제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지금 딱히 대처 방안이 없다고 말씀하신 거 맞죠? 예, 맞습니다. 그럼 이렇게 악성 민원인들에게 시달리다 보면은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는 공무원이 계실 텐데 소수지만 계실 거 아니에요? 예. 그분들이 계속 이제 묵묵히 견뎌내야 되는 경우가 많을 것 같은데 예. 그분들이 좀 바꿔달라, 지금 행정 조치를 해달라 이런 점을 호소하진 않으시나요? 이제 과거부터 이제 저희 공무원 노조 중심으로 해서 이제 요구를 했었고요, 법 제정을. 네. 2019년 이제 기준으로 보면은 1년에 이제 1,700명의 이제 신규 공무원들이 뭐 이제 이제 뭐 개인적으로 퇴직을 했는데 이유를 들어보니까 대다수가 이제 민원 응대에 어려움을 이제 꼽았거든요. 이제 그런 이유가 뭐냐면은 이제 매뉴얼이 없다는 점이고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적극적으로 대응 지침이나 정말 이제 저희들이 봤을 때 중요한 방지 대책이 마련이 안 돼 있다고 보니까 이제 공무원들이 어떻게 이제 대처할지를 모르는 경우가 이제 다수라는 거죠. 그리고 네. 이제 지방자치단체가 굉장히 대응이나 방비에 과거보다 지금은 좀 나아졌지만 굉장히 소극적이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제 공무원들이 그러다 보니까 연간 1,700여 명의 공무원분들이 이런 갑질 때문에 민간 대응에 있어서 스트레스를 겪으시기 때문에 어렵게 공무원이 돼서 그만두거나 극단적인 선택을 생각하기도 한다. 뭐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예. 이제 최근에 저희들이 한 지방자치단체 이제 한 센터, 그러니까 네. 이제 복지센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거기 공무원들 이제 민원인 상대하는 11명의 공무원을 상대로 이제 심리 상담을 저희들이 의뢰를 해서 심리 상담을 했는데 이제 고위험하고 중증 위험군이 60% 이상을 차지를 했습니다. 네. 근데 그렇다 보면은 극단적인 생각을 하는 공무원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민원인이 갑질을 할 때 공무원들은 그냥 어떻게 좀 대응을 해야 할 수 있는 건가요? 할 수 있나요? 이제 저희들 이제 공무원이다 보니까 민원과 문제가 커지면 굉장히 심리적으로 위축이 됩니다. 공무원들이. 그렇죠. 예. 그리고 대응하더라도 개인이 법적으로 대응한 경우가 이제 대부분이었고요. 뭐 자치단체장이 이제 선출직이고 민원이 이제 유권자이다 보니까 자치단체장이 소극적으로 대응했다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보호를 안 했다고 봅니다. 자치단체장이 보호를 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럼 지자체에서는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까? 지금 현재 그런 의무가 없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제 법적으로 제도를 마련하기 이제 위한 이제 활동을 하고 있고요. 이제 네. 자치단체 자체적으로 조례를 요구를 하고 있기도 합니다. 예. 그럼 제가 한국노총에 계시기 때문에 여쭤보고 예. 싶은데요. 예. 그렇다면 한국노총에서는 사실 이런 사건이 오늘 예. 어제 일어나는 일이 아니잖아요. 예. 그렇다면 한국노총에서는 어떤 식으로 이런 공무원들의 권리와 예. 보호를 하고 있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일단 저희들이 법적으로 대응은 저희 조합원들에게 이제 대응 같은 경우는 저희 공무원 노조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지금 대응을 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도 이제 대전 같은 경우에는 지역 뭐 저희들이 어느 단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네. 이제 단속 업무 공무원하고 이제 거기서도 이제 폭언과 이제 폭행 사건이 있었는데 이제 저희들 공무원 노조가 직접적으로 나서고 있고요. 또 노조 차원에서 이제 법 개정을 저희들이 요구를 하고 있고 이제 최근에 이제 몇몇 의원님들이 관련한 법률을 이제 제출을 하였는데 저희들이 제출된 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개정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거기에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예. 적극적으로 대응한다는 건 어떤 것들을 의미하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일단 저희들이 공무원 노조에서는 일단 예방책하고 그 사건이 일어나면 그 후속 조치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들이 의회와 간담회를 통해서 거기에 대한 제반적인 후속 조치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이게 예산이 수반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예방을 하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봤을 때는 개인 캠이나 CCTV 녹음 뭐 이런 부분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의회나 집행부에 따라 지속적으로 요구를 하고 있고요. 법적으로는 공무원들이 이런 악성 민원에 시달리거나 어떤 폭행을 당했을 경우에 신고를 하면은 자치단체장이 조사를 하고 위급한 경우에는 형사처벌까지 자치단체가 진행하는 네. 이 법을 네. 개정을 저희들이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예. 이런 폭언이나 폭행을 막기 위해서 공무원분들이 직접 녹음기를 사용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예. 이런 것들이 이제 예방책이나 나중에 뭔가 법적인 자리에서 증거나 효력이 좀 있다고 보세요? 저는 큰 효과가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거기에 이제 뭐 그게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예방 효과는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근본적으로는 저희들이 법을 개정을 하고 사후 대응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제 대부분 민원인들이 공무원이 어쩌겠어라는 심리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후 대응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자, 그렇다면 공무원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법이나 제도 이런 것들을 많이 적극적으로 발의하시고 그런 거 있어서 좀 진행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현재 법적으로 어떤 대책들이 좀 마련되고 있는 상황인가요? 이제 최근에 국회에서 이제 이영석 의원님께서 이제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법에 악성 민원인에 대한 보호 조치를 담는 이제 법률안을 제출하였거든요. 네. 그래서 조속히 저희들이 개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와 더불어서 저희 이제 자치단체에서도 민원 공무원에 대한 보호 조치를 할 수 있는 것부터 해야 된다고 보고 자체 조례로도 이렇게 악성 민원에 대응할 수 있는 제도 장치를 지금 마련을 지금 추진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한국노총에서 권고하고 싶은 공무원들에게 좀 이런 식으로 갑질하는 민원인에게 이렇게 대응하면 좋겠다라는 매뉴얼 같은 것들이 좀 있을까요? 몇 가지 말씀해 주실 부분들이라든지요. 저희들이 그런 매뉴얼은 없고요. 단지 저희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악성 민원에 대한 대응을 개인이 고민하는 게 아니라 노조가 대신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함께 하겠다라는 이제 저희들이 말씀을 드리죠. 그리고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지금 대응을 하고 있고요. 예. 그렇다면 개인적인 차원에서는 뭐 녹음기를 사용해서 그 증거를 뭐 확보한다던가 이런 식으로 좀 준비를 해두면 되는 건가요? 예, 그리고 이제 그런 예산이나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또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한국노총 공무원연맹 김현진 위원장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인터뷰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오늘 썰전 라이브 여기까지입니다. 계속해서 뉴스룸 이어지고요. 저희는 내일 저녁 6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